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대학 측이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끝난 오늘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실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의 양자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일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도구와 CCTV 등을 확보해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신원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아우디와 포르쉐 등 국내에 수입되는 경유차 8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을 리콜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도 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상위 29명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액수로 재산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많은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5종류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은 사망 위험이 25%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절한 처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가량은 매일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딸의 논문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딸이 고등학생 시절 의대에서 2주간 인턴십을 수료한 뒤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건데요. 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정당하게 노력한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거꾸로 해당 대학 측에서 연구 논문 확인에 잘못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 학술지에 실린 영어 논문입니다. 출산 전후 신생아의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는 뇌 신경장애에 관한 연구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기재됐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은 18살, 한영외고 2학년이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지난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을 보인 신생아 37명과 일반 신생아 54명의 혈액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오랜 준비와 실험이 필요한 연구였지만 조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08년 2주 동안 한영외고의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전부였습니다. 논문의 공동저자이자 지도교수였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교 A 교수의 자녀도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겁니다. 학생들이 그 대학 갈 때 도움 받으려고 그러면 논문도 쓰고 그러다 이제 지도교수라든가 이제 잡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해당 논문이 학회지에 실린 다음 해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 측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논문은 조 후보자의 딸이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까지 먼 거리를 오가며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면서 대학에도 과학 영재 전형이 아니라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상당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연구에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넣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해당 논문을 취소할 만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도교수 A씨가 소속된 단국대학교도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하며 조만간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교수와 소속 대학이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것과 달리 조 후보자 측은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비난 여론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은 교육 현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이른바 조국 공방은 점점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 현안을 다루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법안과 교육부 예산결산 심사를 마친 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외고 학생이 2주간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위기가 금세 냉각됩니다. 몇 번 지금 위원장이 얘기를 합니까? 제가 지금 장관의 답변을 좀 협조를 기다리고 해주셔야죠. 있습니다. 잇따른 공세에 주무부처 장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지지 않고 맞섭니다. 조국 후보자 변호인을 하고 있어. 장관직 나와서요. 한국당은 연일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곱씹으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수상한 가족이고 대단한 집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얘기도 떠오르고요. 여당은 과도한 신상털기라고 선을 긋고 굳건한 엄호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그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면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권 일부에서는 딸의 교육 관련 논란이 더 번져 자칫 공정성에 치명상을 입으면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방어하는 이른바 조국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 관계자들도 측면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후보자 가족과 주변 인물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털기는 야만스러운 관행이라며 제기되는 의혹들은 청문회장에서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는 조한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이례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회의원도 언론도 후보자의 아픈 가족사를 파헤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자의 딸과 전 재수 씨는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며 사생활을 함부로 다루는 야만스러운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SNS를 통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촌, 팔촌의 인사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지 15일 안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안에 절차를 마칠 의무가 국회에 있다면서 미국식으로 도덕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검증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청문법 개선도 제안했습니다. 청와대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서 책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문회 시작도 전에 이번 개각의 핵심이었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산더미처럼 제기되는 상황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청와대는 도덕성이든 정책이든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자고 야당에 요구하면서 조 후보자를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50억 원대 소송에서 무변론 승소를 해 위장소송 의혹이 제기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은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자신의 회사가 보유한 웅동학원 채권을 기술보증기금 채무를 갚는 데 모두 내놓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재정이 어려운 웅동학원을 부친이 인수한 뒤 학교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IMF 사태가 터지면서 자신도 연대보증으로 빚을 지게 됐다며 학교로부터는 일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의혹이 생기고 가족이 사기단으로 매도돼 스스로가 원망스럽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묻고 가족에 대한 비난은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자신이 외제 승용차인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거나
대학에서 성적이 꼴찌였다는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일부 인터넷 사이트 등의 후보자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루머가 돌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재산 거래와 딸의 논문 의혹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법무 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대부분이라서 국면 전환을 위해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텀블러 대신 두툼한 파일을 들고 출근합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펼쳐보고 싶다며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자 1:1 전담보호 관찰과 스토킹 처벌법 제정, 정신질환 범죄 관리 강화 등 사회적 관심이 큰 범죄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폭력 집회 엄정 처리 방침과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수사 지원 등도 주요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인 정책으로 급조한 재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1:1 전담보호 관찰은 지난 4월 조두순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보도자료까지 내며 발표한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 명령 역시 지난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법무부가 추진한 정책입니다. 조 후보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세히 봐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법무행정의 연속선상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자세히 보시면 또 새로운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 후보자는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 비판을 수용한다면서도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북미 대화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북한이 반발해온 한미연합훈련도 마침 오늘 끝나서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에 북측과 접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북미 실무 협상과 연계하며 맹비난해온 한미연합훈련이 모두 끝난 오늘 오후 대북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방한했습니다. 지난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입국한 지 한 달 반여 만입니다. Any plan to visit 판문점? 비건 대표는 내일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고 모레는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년 가까이 멈추어선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미 간 전략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면담이 개최된 이후에 적절한 계기에 전달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한 기간 판문점에서 북측과 만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협상하자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대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긴박하게 만남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훈련 막판까지 군사적 도발이라며 비난을 이어간 만큼 시간을 더 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종료에 때맞춰 이뤄진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이 조속한 재개를 약속한 실무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지 보름여 만에 미국이 중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계획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는 아닌지 관심이 쏠립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불을 뿜으며 날아오릅니다. 미국 시각 18일 오후 2시 반 캘리포니아주 샌 니콜라스 섬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날아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중거리 미사일 능력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이 지난 2일 INF,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지 16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당국자들이 8월 중 시험 발사를 말해왔으며 11월엔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계획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INF 탈퇴 후에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공언했습니다. Yes, I would like to, but let's be clear. I'm talking about conventional weapons. Yeah, INF range, right? Exactly. In terms of timeline, are we talking years? That's what we're just discussing. I mean, I would prefer months. 구체적인 배치 지역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호주 등이 거론됐고 이들 나라들은 배치 계획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 없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들어서면 사드 배치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 발사를 아시아 배치에 당장 연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미국의 INF 탈퇴, 미사일 아시아 배치 얘기까지 잇따라 나오면서 세계 군비 경쟁이 다시 불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국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결국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인데요. 무역 갈등에 이어 미중 양국이 군비 경쟁에 나설 경우 아시아의 신냉전 기류가 형성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 장면이 공개된 건 미국의 대표적인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로 보입니다. 1987년 옛 소련과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맺으면서 해군용으로만 사용해오던 무기인데 30여 년 만에 협정이 백지화되면서 사거리 2,500km의 지상 발사형을 되살리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하려는 중거리 미사일이 재래식 무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토마호크는 기본적으로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는 전술 핵으로 간주됩니다. Yes, I would like to, but let's be clear. I'm talking about conventional weapons. Yeah, INF range, right? Exactly.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처럼 폭발력이 큰 핵무기는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쓸 수 없지만 국기전에 쓰는 전술 핵은 피부에 와닿는 위협입니다. 따라서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는 그동안 INF에 얽매이지 않고 중단거리 핵전력을 증강해온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주요 후보지로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 필리핀 루손 등지를 꼽았습니다. 사거리 3,000km 안팎의 중거리 미사일로 중국의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으면서도 중국의 화력과 감시망이 집중된 제1열도선 바깥에 있는 곳들입니다. 일단 한반도는 빠져 있지만 중국의 턱 밑에 가까울수록 치명적인 만큼 극도로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China will not stand idly by and we forced to take countermeasures should the US deploy intermediate range ground-based missiles in this part of the world. 미국이 순항 미사일에 이어 중단거리 탄도탄이나 초음속 무기를 아시아에 증강 배치한다면 중국도 비슷한 반격 수단을 경쟁적으로 늘려나가게 될 전망입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자칫 핵무기를 동반한 안보 경쟁으로 확산할 경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을 다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전 협의 또는 탐색전의 성격으로 한미 양측 대표가 만났는데요. 미국이 대폭 인상된 청구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 논의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맡았던 장원삼 우리 측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대표가 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진행될 11차 협상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간의 사전 협의 성격의 면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 결과에 대해서는 전달드릴 것이 있으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미 측이 요구하는 방위비 인상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위터에서 한국은 미국에 상당히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지금의 1조 389억 원에서 4-5배의 인상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10차 협상 때 철회했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작전 지원 항목을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는 이에 맞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1차 협상 대표단이 구성되는 대로 본격화할 예정인데 미국의 인상 카드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미국 측은 오늘 사전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에게 미국이 주한미군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다며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츠 대표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주한미군 운용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을 한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장원삼 대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의 분담금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수출 규제를 놓고 한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납니다. 회담 전망이 밝지는 않은데요. 회담 장소인 중국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자리도 마련이 됐는데요. 우선 오늘 저녁에 열렸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거론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에게 일본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중국 측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여전히 대화에 응하지 않아서 상황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왕이 외교부장은 강경화 장관이 출국 전에 무거운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먼저 관심을 표시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또 한일 간의 갈등 해결이 동북아의 발전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앞서 중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앞서 오늘 오후에는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담도 열렸다고 하던데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분위기는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김한정 아태국장이 이곳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일본의 가나스키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만났습니다. 오늘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외교부 차원에서는 대화를 계속 해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측은 국장급 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조속히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측은 또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요. 그러나 일본 측은 이와 관련해서 기존 입장에서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내일로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전망도 전해주시죠. 네, 일단 만나기는 하겠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재확인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일본 측의 유의미한 태도 변화는 역시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외교 당국 간 대화는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과 관련된 수출 규제와 관련된 당국 간의 대화는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1일 방콕에서 열린 이후 20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인데 이곳 베이징에서는 내일 오후에 약 30분 정도가 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도 잡혀 있는데요. 어떤 회의를 하게 됩니까? 내일 오전에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2007년 처음 열려서 연례적으로 해오다가 최근 한일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서 3년을 걸러서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그리고 일본의 고노다로 외상이 지금 이곳 베이징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국 외교장관이 이렇게 개별 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조금 전에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이 의장국인데 중국은 내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영내 현안과 함께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성사 여부도 한일 관계 개선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사태의 외교적 해결 노력과는 별개로 핵심 소재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기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탄소 섬유의 제조 공장을 찾아서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은색 자동차를 둘러봅니다. 탄소 섬유로만 만든 전기차 차체입니다. 탄소 섬유만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3D 프린트를 해서 한 줄로 이렇게 감아서 만든 차체입니다. 쇼생이 완전히 돈 벌겠는데요. 무게는 철의 4분의 1이지만 강도는 10배나 강해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 섬유 공장을 문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항공기 등에 쓰이는 고탄성 부문은 일본에 뒤처졌고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품목으로도 거론됩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 강국을 만들려면 핵심 소재의 특정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 섬유 같은 부품, 소재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는 소재 국산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평가하고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탄소 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향후 7년간 7, 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것입니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도 추진할 것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수소 경제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일본 수입에 의존했던 대형 로봇 감속기를 최초로 국산화한 업체를 방문해 소재 부품 산업의 탈일본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한 데 대해서도 공급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전에는 근본적인 입장 변화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정부의 소재 국산화 의지에 발맞춰서 우리 기업도 탄소 섬유 기술을 개발하고 또 생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탄소 섬유 산업의 현황과 향후 투자 계획을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4배 가볍지만 10배나 강해 꿈의 소재로 불립니다. 자동차는 물론 우주항공과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미래 산업 첨단 소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연기관 이후 차세대 자동차로 꼽히는 수소차에서는 연료 탱크뿐 아니라 차체 경량화에 탄소 섬유가 필수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소 탱크 등 고압 용기에 쓰이는 탄소 섬유는 지난 2016년 4,000톤 수준이던 것이 2030년에는 4만 톤을 넘어서 10배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소 섬유는
자동차, 항공용, 스포츠 및 고함용기 등 다양한 미래 성장 산업의 필수적인 첨단 소재로서 매년 성장률이 10%가 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레이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이 탄소 섬유 글로벌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효성이 세계 시장의 2%가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기술 차이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연료 탱크에도 일본 제품이 쓰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미래 산업이 반도체 못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효성 측은 탄소 섬유 국산화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세계 톱3 탄소 복합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생산 라인도 2028년까지 10배로 늘려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등 지자체도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미래 첨단 소재인 탄소 섬유 기술 독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해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간사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오후 4시부터 니카이 간사장과 하야시 모토 간사장 대리, 고이즈미 류지 중의원과 만나 5시간 45분 동안 실질적 회담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카이 간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표정과 반응을 봤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내각이 한국에 대한 2차례 경제 보복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다는 일본 언론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외교적 해결 대신 이렇게 한일 갈등이 악화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외무성을 빼고 가속 페달을 밟은 아베 정권의 싸움 방식은 잘못됐다. 아사히 신문이 발행하는 주간지 아에라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아베 내각이 한국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경제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외무성이 철저히 배제됐고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지난달 1일 경제산업성 주도로 불산 등 세계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재를 가한 1차 보복. 今回の見直しは、適切な輸出管理制度の運用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ります。 그런데 당시 외무성은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밝힐 때까지 세계 품목이 무엇인지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직전인 지난달 말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외무성이 물밑에서 미국 국무부를 움직여 중재에 나서도록 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仲介案を米国が日韓に提示したとのことです。事実関係についてお願いします。報道は承知しておりますが、ご指摘のような事実はありません。 시작부터 외무성을 배제하고 미국을 통한 외무성의 수습 노력마저 거부한 것은 외무성에 대한 아베 총리의 불신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외무성 주도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한국의 반발로 계속 문제가 되면서 외무성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겁니다. 외무성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한국 공격은 한미일 안보 체제의 균열을 만들고 한국 내부에 예상치 못한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한국 특파원들을 만난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은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말해 아베 내각 핵심부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무성을 제외하고 일을 진행했다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외교 라인을 적극 활용해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일본 도쿄에서 오늘 개막한 올림픽 선수단장 회의에서 후쿠시마 인근 경기장과 후쿠시마산 식자재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체육회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엄중한 안전기준을 통과한 식품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체육회는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 기간 후쿠시마 문제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국제기구에 의뢰해서 방사능 안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석 밥상 민심을 염두에 둔 듯 최근 보수 통합 논의가 본물입니다. 갈라진 보수 세력이 뭉쳐야 한다는 공감대는 분명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 보입니다. 서로 간에 오가는 말도 막말 수준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자고 모인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막말을 넘나드는 설전이 벌어집니다. 김무성 후보,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라가 지금 빨갱이한테 다 넘겨주고. 이미 역사적 사실이 된 탄핵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저는 저희 정치 철학과 소신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날 보수 싱크탱크가 통합을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화두는 어김없이 탄핵. 낭떠러지에 있는 나라를 구하는 게 먼저인 만큼 탄핵 얘기는 일단 덮고 가자는 주장부터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화해가 먼저다. 기득권을 내려놓자 해법은 가지각색입니다. 탄핵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가졌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생존을 위한 화해와 용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패거리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 그것이 결국 탄핵에까지 이르게 하는 기득권 내려놔야 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철수 전 의원부터 우리공화당까지 큰 집인 한국당을 중심으로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본인들이 야권발 정계 개편의 중심이 되겠다며 안철수, 유승민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 팔자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심에서는 빅텐트를 준비할 것입니다. 뭉쳐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반면 탄핵 정국을 거치며 잘게 쪼개진 야권의 민낯도 새삼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활동 시한 종료를 열흘 앞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추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11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확정하려면 이달 말 정개특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 간 회의체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일소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 일주일 내내 회의를 열어서라도 선거법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장대호의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도구와 CCTV 등 증거도 충분하게 확보해 신원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만 38살 남성으로만 알려진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지난 18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설 때도 검은 모자에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휴정일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이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관계자 3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공개를 결정한 겁니다. 위원들은 장대호가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구속영장 발부와 범행 당시 CCTV 확보 등 증거가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적 효과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수한 점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였으나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의 신상 공개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2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에 이어 장대호까지 모두 4명이 신상 공개 대상에 올랐습니다. 축적이 돼서 어느 정도는 유사성,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여요.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수사 공보 규칙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실명과 나이를 공개하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없애게 됩니다. 다만 경찰은 신상 공개에 따른 장대호 가족이나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무분별하게 SNS 등에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될 예정인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출국 금지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 등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원정 도박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지난 3월부터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다음 달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20일 오후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유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오로지 13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29명이 신고한 액수가 실제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기 때문인데 법에 허점이 있었고 법을 만드는 의원들은 이걸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소유한 11층짜리 사무용 빌딩입니다. 박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건물 가격이 335억 원으로 올라와 있지만 시세는 634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시세가 1억 5천만 원 정도인 도로 부지를 가치가 전혀 없다며 영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춰 신고한 건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상위 29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233억, 1인당 평균 77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격은 4,181억 원, 1인당 144억 원으로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명의 신고가의 합계는 2,233억 원이었지만은 이제 시세는 4,181억 원으로 총 947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국회의원들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의 60에서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그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되다 보니 여전히 대다수 국회의원은 보란듯이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재산 공개제도 취지를 대놓고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금까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공시가로 신고하도록 경실련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 신고하도록 법 개정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아우디와 포르쉐 등 수입 경유차 8종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례가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엔 질소 산화물을 줄여주는 요소수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절하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우디 A6 경유차가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요소수를 분사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장치가 장착돼 있습니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시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험 결과 최초 시험 때만 요소수가 정상 분사되고 특정 주행 조건에서는 요소수가 적게 분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주행 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소수 탱크 용량을 줄이는 부분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탱크의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공간 활용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소수 충전 횟수를 줄이는 불법 조작이 확인된 차량은 아우디 A6와 A7,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경유차 8종 가운데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1,200여 대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독일에서 요소수 분사량 조작이 적발되자 조사에 착수했고 도로주행 등을 통해 조작을 확인했습니다. 투아렉과 카이엔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리콜 맞고 나서 이번에 또 추가로 리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 요소수 분사량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건 처음으로 과거 폭스바겐 등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한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인정 취소, 리콜과 함께 아우디에 최대 79억 원, 포르쉐에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조사 중인 벤처 경유차의 요소수 분사량 조작 여부는 연말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25%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처방받아서 올바르게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84세인 안대영 할아버지는 매일 5가지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혈압약, 두통약, 흰장약, 비뇨기과약, 그래서 한 5가지 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가량은 매일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6%를 넘었습니다. 5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그룹은 4가지 이하 약을 복용하는 그룹에 비해 사망 위험이 25%나 높았습니다. 처방받는 약이 많아질수록 노인이 피해야 할 약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할 약물이 포함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노인 환자에서 빈번한 다제 약물의 복용은 부적절 처방의 빈도를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높은 입원이나 사망 위험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복용하는 약이 많은 사람일수록 입원과 사망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약은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처방을 받아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올해부터 의사와 약사가 상담을 통해 중복 투약 등 약물의 부작용을 점검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서대문이라고도 불리는 도니문은 일제강점기 때 철거돼서 지금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데요. 이 도니문을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정동 사거리, 서대문이라고도 불린 도니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도니문이요? 어디에 있는 문이에요? 여기요? 지금은 없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도니문이 처음 세워진 건 지난 1396년. 동쪽의 흥인지문, 남쪽의 숭례문, 북쪽의 숙정문과 더불어 서울의 4대문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1915년 일제강점기에 도로 확장을 이유로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이후 복원이 추진됐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증을 통해서 그 복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보상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안이 증강현실 AR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복원입니다. 스마트폰에 도니문 AR이라는 앱을 깔고 정동 사거리에서 작동하면 도니문이 나타납니다. 일출에서부터 일몰까지 하루 4번 모습이 바뀝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없어지기 전에 사진이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도 고증이 가능한데 사진은 이제 스케일 도면이 아니라 스케일이 없다 보니 그게 이제 그리드법이라는 분석법이 있으니까 디테일도 치밀합니다. 단청 색상까지 고증했습니다. 시료 분석이라든가 색상, 색도, 그런 질감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18세기 초 전통 단청 안료를 구축함과 동시에 그 색상도 도출했다고 볼 수 있죠. 정동 사거리엔 가상현실 VR로 도니문을 감상할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돼 있습니다. 디지털 도니문은 앞으로 계절별로 변하는 주변 풍경까지 반영되도록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주요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 온라인 등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레일은 오늘은 경부, 경전, 동해, 충북선, 내일은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선 등의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의 예매 시작 시각은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겨졌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온라인 예매는 종전과 같이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재산은 56억, 이 중 예금이 34억이나 돼서 그에 따른 장학금 수혜 대상이 기본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면은 포르쉐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런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 위반죄, 위계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업무 방해죄, 실제로 일정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스스로 자백한 꼴입니다. 이 조모 씨는 포린코피 설립 단계부터 조국 후보자와 친척 관계임을 수도 없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포린코 PB를 실질적으로 막후에서 좌지우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는 이 포린코 PB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74억을 약정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고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그 운동학원을 상대로 무변론,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의 방법으로 했던 그 사람들은 소송 사기임이 분명합니다. 후보자의 동생과 지금 말한 조모 여인 그리고 당시 공동대표로 있던 원라는 세 사람을 오늘 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조카 조모 씨가 그 조국 후보자의 이름을 뭐 내걸고 펀드 투자를 뭐 이렇게 권유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3의 인물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조국의 이름을 내걸고 라는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의미 있는 제보들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소송은 당시에 이제 쿠바 CND가 걸었는데 예. 그 소송 사기에도 조 후보자가 조언을 했거나 개입을 했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저희가. 그거는 하나님만 아는 일이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인 것도 맞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기 때문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과 여론이 유독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진짜 이유. 어쩌면 그간 우리 사회에 바로 그 잣대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당사자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오늘은 딸의 부정입학 의혹으로까지 넘어갔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은 그야말로 조국 전국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모두 묻히는 지경인데요. 오늘은 어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지 주제어 영상으로 보시죠. 고등학생 때 단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 2차례 유급 성적에도 불구하고 1,200만 원 황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이 2주 인턴을 하면서 지도교수와 박사과정을 다 제치고 논문의 제1 저자가 됩니다. 가족 사기단의 장기 플랜이 완성되는 거죠. 정유라 사건보다 10배는 더 심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과 주변에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성. 겸허히 수용합니다.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그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면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국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실현하려고 하는 사법개혁이 두려운가 본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거의 가짜 수준의 근거 없는 모함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딸 앞서 장학금 특혜 논란이 있었고 오늘은 의학 논문의 저자로 등재된 과정에서 의혹이 일었습니다. 먼저 언제 어떻게 참여한 연구인가요? 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근데 외고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대 논문을 쓰는데 참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도 이제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외고 시절에도 어쩌면 의학에 관심이 있었던 정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나온 대로 이게 단국대 의대 교수가 하고 있는 실험 연구에 네.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2주 동안 참여했다는 겁니다. 2주 동안 열심히 참여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논문이 나왔는데 이 동아일보가 이 해당 교수와 직접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쭉 읽어보니 네. 원래는 이걸 좀 해외 학술지에 실으려고 했는데 이 고등학생이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인턴십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이걸 게재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국내지에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병리학회의 학술지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논문에 문제가 된 것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공동저자의 이름을 올린 정도까지였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논문에 제1저자 위치에 이 2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게 지금 큰 논란이 된 거고요. 네네. 혹시 이것이 이 대학에 입학하는데 혹시 중요한 스펙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 의혹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스펙 쌓기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인턴십 프로젝트 자체는 해당 교수는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네. 교수의 입장에서 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큰 네. 문제가 없다는 거지만 해당 학교는 이게 연구윤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제부터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릴 만큼 이 연구에 기여를 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어떤 연구이고 논문 제목은 뭡니까? 논문 제목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네. 논문 제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병리학회지에 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전문적 용어와 의학적 용어로 이제 되어 있는 그 논문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이제 제1저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이야기하면
제1 저자가 있고 공동 저자가 있고 이제 교신 저자라는 게 있습니다. 교신 저자 이제 커레스폰딩 오서라고 그래서 전체 그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주관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 이름을 넣게 돼 있고요. 그다음 맨 앞에 나오는 게 제1 저자인데 제1 저자가 책임 저자이거나 아니면 교신 저자가 책임 저자일 경우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제1 저자라는 것은 전체 이 연구에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실제 연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고를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이었고 과학고라면 또 그런 대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고라는 데는 외국어 고등학교 아닙니까? 거기에서 2주 인턴십에 실험에 참여했다고 그래서 제1 저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 관련된 의학적 용어가 전문적 용어가 너무 많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 실험을 몇 년 전부터 했던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논문을 작성한 건데 2주 동안 참여한 걸로 해서 제1 저자가 됐다는 것은 무언가 석연찮은 게 있고 지금 그 지도교수였다고 하는 그 교수님 그 인터뷰도 들어보면 사실 열심히 한 건 맞다. 열심히 한 건 맞는데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학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제1 저자를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해줬다고 그랬는데 물론 인지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진행된 연구윤리위원회 그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제1 저자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교육부의 이른바 유명대학 교수들이 실제로 자기 논문에 제1 저자로 자녀들 이름 올려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광범위한 징계를 하고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견조 본다면 그때는 뭐 2008년 상황이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잣대로 보면 일종의 이건 범죄 행위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논문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구 과제를 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죠. 이런 능력이 있거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인턴십 전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해당 교수의 이야기 외에는 우리가 지금 이 자체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 이게 그러니까 출산할 때 산소가 부족해서 신생아가 걸리는 굉장히 중한 질환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 과정을 연구하는 거겠죠.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인데 이게 이공계 연구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의학 연구니까 실험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이 해당 교수의 연구실에 열심히 이제 나가면서 이 조국 후보자의 딸 당시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했던 일은 실험 관찰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논문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6, 7쪽짜리 영어 논문인데 이것을 외고 학생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영어로 번역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의학 용어가 대부분입니다. 제목조차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이게 번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번역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성을 이제 확인하려면 이 내용을 이 참여한 인턴 학생이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김근식 교수님이나 저나 이 토론에서 여기에 대한 수준을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단국대에서 이게 그야말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니까 의학 전문 교수들이 고등학교 2학년 외고 학생이 제1 저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 참여, 연구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좀 빠르게 판단해 줘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는 부정 입학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부가 판가름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이제 의혹으로서는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점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권은 그야말로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특목고, 자사고 등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정작 본인의 자녀는 외고를 보내고 이공계 의전원에 진학시켰습니다. 고등학생 때 단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 남의 자식은 안 돼도 내 자식은 된다는 결정판입니다. 네, 뭐 정치권에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현실판은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적으로나 입학 전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입학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제 과거에 일관적인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입학을 한 게 아니고 다양한 입시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 입시 전형의 허점과 가장 쉬운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게 이른바 그때 한때 유행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의 이른바 플래너가 네. 찾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급의 상류층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그 입시의 가장 쉬운 부분, 또 입시의 가장 용이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춰 스펙을 관리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쉽게 대학을 들어가는 길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야당에 주장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게 한영예고, 아니 그 예고에 들어가는 과정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고를 졸업한 다음에 지금 있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제1저자 논문을 주요한 배경으로 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고 대학 진학한 다음에 지금 다니고 있는 의전원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시험을 통해서 가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면접이나 전형, 네. 수시 전형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다양한 입시 전형이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중학교 때 미국에 좀 보내고 미국에 중학교를 다니고 그걸 통해서 해외 전형 케이스로 해서 고등학교에 보내고 고등학교 때 또 이렇게 아는 또 사람들 이용해서 같이 인턴을 해가지고 교신 저자나 또 제일 저자를 올려놓고 네. 그걸 가지고 대학 들어가고 또 그걸 또 가지고 또 의전을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입시라고 하는 가장 공정해야 되는 이 관문에 네. 일반 국민 정서법에 보면 조국 후보자는 그 딸에 관해서는 그 관문에 관한 가장 상류층의 고도의 끼리끼리 입시 관문을 만들어 놓고 그걸 관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캐슬 이야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일단 아는 뭐 인맥을 통해서 인턴십에 했다는 부분은 지금 이 논문이 나온 이 대학은 아직은 확인이 된 네.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대해서 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 대한 조국 네. 후보자의 설명은 뭔가요? 조국 후보자의 설명은 이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부정 또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제기하는 어떤 부정 입학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과도한 공격이다. 그리고 딸은 열심히 했고 이 존재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서 그 결과로 제1저자로 인정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노력의 결과 사실은 또 이제 생명과학 전공을 통해서 의전원까지 진학을 하게 된 것이다. 네. 뭐 그 사이 우리가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다시피 의전원에서 이제 2차례 유급을 한 사실은 네. 지금 다 공개가 돼 있는 거고요. 뭐 장학금을 또 6학기 동안 받은 사실들은 다 공개가 돼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위법성은 없다인데 저는 김 교수님 말씀에 약간의 좀 문제 제기는 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전형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져 있어요. 대학에 아이들을 보내는데 학부모들의 머리가 정말 아픈 게 현실인데 여기서 큰 교육 철학 두 개가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시 서열화, 특히 대학 서열화, 네. 스카이캐슬의 스카이가 뭡니까? 특정 명문 상류 대학이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를 좌지우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학 서열을 파괴해야 한다. 입시 제도의 폐단을 없애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냥 점수대로 그러니까 수능 점수대로 대학 가는 거였는데 네. 그 외에 학종이라는 게 생겼죠. 예. 입학 사정관제라는 것도 생겼고 다양한 수시 전형이 생겨 있어서 그러면 지금 시험 치지 않고 진학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술 시험도 시험이에요. 네. 논술 시험도 시험이에요. 다만 평가가 표준화돼 있지 않고 다양한 교수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국가고시를 치르는 사지선다형 시험의 점수가 더 옳은 것인지 네. 논구술이 옳은 것인지는 끊임없이 지금 입시 방식을 놓고 이 보수와 진보 정권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시험으로 입학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조금 과도할 수 있다. 사실은 다른 형태의 전형 방식을 네. 택해서 진학했던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에 이제 다른 공동 저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다른 연구에 참여했던 다른 연구원들도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록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알고 거죠. 몰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면서 지도 교수인분은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공동저자로 또 5분인가가 같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고등학생 한 명도 없고요. 다 교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연구를 같이 했던 기억은 같이 납니다. 그
지도교수와 네. 함께. 그러나 그것이 저널에 실리면서 그 고등학생 인턴이 제1제자로 됐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물론 지도교수 A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교신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동저자가 실제로 교수나 박사이면서 그 실험에 오랫동안 참여했고 그 전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주도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몰랐던 제1저자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열심히 2주 동안 인턴을 했던 고등학생이 진학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좀 무리스럽지만 네. 오늘 인터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좀 과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1제자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규칙을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본다면 그것이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입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자체가 서열화시켜가지고 하나의 시험으로 일렬 정도로 줄을 서서 하는 게 맞느냐,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지금의 교육 현실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공존할 때도 시험이 아닌 다양한 평가의 전형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악용이 바로 스카이캐슬이 정면으로 드러낸 드라마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악용의 사태는 정말 돈 있는 소수의 상류층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플랜을 짜가지고 그에 맞는 스펙들을 관리하면서 아름아름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맥락이 좀 딱 들어맞는 상황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매일 아침 인사청문 준비위원회 앞에서 기자들이 조국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이딴 의혹에 대한 질문에 오늘 어떻게 대답했는지 잠시 보시죠.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전혀 하시지 않을 생각이신가요?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합니다.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질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네,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정책 구상을 들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 쉽게 정치적인 의미로 지금 이 조국 후보의 지금 저 행동을 해석을 한다면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도 출근 때 또 똑같이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자, 뭐 여러 가지 검증에 대해서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 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의 정책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내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 검증에 서는 것이지 네. 지금 가족사를 털기 위한 것은 예. 아니지 않는가라는 취지를 또 일전에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적극적으로 5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도했다면 성공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야말로 입시 의혹은 정말 이 수많은 학부모 세대 또 네. 학생, 청년 세대들에게 피해가기 어려운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병역, 또 하나는 입시.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자녀의 이제 입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국면 전환은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국 후보의 이제 입장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제 육성으로 들을 수는 있었는데요. 네. 단 한 가지, 이게 지금 야당이 아까 이 돌발 영상이 나왔습니다만 의혹적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팩트가 띄엄띄엄 나와요. 이 팩트들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근데 그것을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상상이 작동하고 있는 부분. 예. 근데 이것을 오히려 절차적으로 정말 의학 논문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인턴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은 유일한 사례다라든가 이건 이례적인 일이라든가 또는 그 정도의 내용을 그 당시 학생이 이해할 수 없었다라든가 이걸 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노력을 해야 네.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던지다 보니까 이런 프레임 말이죠. 아까 김진태 의원이 정유라보다 10배나 문제다. 전 절대 반대합니다. 정유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이대를 들어갔고요. 수업도 안 들어가고 A를 받았고요. 정유라는 유급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인데 너무 좀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 아닌가. 조금 냉정하게 뜯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딸이 인턴십을 하고 논문을 냈던 당국대가 정작 사과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수석 후보자 측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번에 이제 제1저자 나온 게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당사자의 한편이라고 할 수 있는 당국대 측에서는 이 부분에 연구윤리위원회 좀 조사를 해보겠다. 다소 따져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걸로 봐서는 당국대가 아마 갖고 있는 학교로서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물론 이게 2008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10년 전 일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당국대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마무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내용이 있었고 부당한 표시가 있다면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 내용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 측이 내놓은 해명과 달리 조사 결과 부당한 어떤 개입이 있었다든지 사실 자격 요건과 충분한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1저자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자체로서는 폭풍이 크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조국 후보자 관련돼서 논문 표절에 대한 의혹이 여기저기 제기됐습니다만 논문 표절에 대한 의혹이 일정 정도 마무리됐던 것은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하고 버클리 대학의 회신이 표절이 없다고 정리했기 때문에 끝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나온 당국대에서 조사를 착수하겠다 했을 때 조사 결과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만약에 공식 회신이 온다면 이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은 입시 전형 자체의 문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하나의 또 논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의 공신력이 달려있는 문제여서 그런지 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해명을 그렇죠. 그 해명을 같이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그 지도교수가 했던 인턴십 프로그램은 단국대학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고 그 의과학연구소의 개인 교수의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이라고 지금 해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이 조국 후보자 딸이 다녔던 외국어 고등학교의 외고에 진행하는 게 대학에 있는 유수 학부형과의 연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진 것처럼 그 조 후보자의 딸과 그 A 지도교수의 아들이 같은 학교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부형이죠. 학부형이 대학의 의과대학에 있으니 학부형과 같이 가서 인턴십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공개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국대에서는 선을 좀 긋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조국 후보자 딸이 이름을 올린 논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고3 때 나온 논문이라고 해요. 다른 대학에서 써던 건데 이때 당시에는 어머니가 면접에 좀 동행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다음 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단국대 인턴십 프로그램을 한 다음 해, 어찌 보면 이제 수험생, 고3 학생 시절에 또 다른 공주대의 이제 의대 프로젝트에 똑같이 인턴십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떠서 검색해서 아마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 후보자의 아내, 이 학생에겐 어머니가 함께 학부형이 동행해서 그 해당 의대 교수와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 어머니는 나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면접이 진행됐다. 면접을 통해서 이제 교수가 인턴으로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교수라고 할게요. 이 비교수와 이 학생의 어머니, 조 후보자의 아내는 서로 일면식이 있는 관계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뭐냐면 서울대 시절에 학생 시절에 이 교수와 어머니가 학생 시절에 같은 천문학 동아리에서 만났던 관계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알고 지인끼리의 프로그램에 내 딸을 받아줘가 아니라 아마 딸이 지원했는데 그 해당 교수가 누구지? 하고 어머니가 보니까 내가 학창시절에 알던 사람인데 해서 동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교수도 그 방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또 이제 조사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예, 일단 야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구 실적을 쌓아서 대학에 들어갔다면 부정 입학 아니냐 이런 질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조국의 딸은 한 번도 평생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습니다. 한영 외고는 유학 전형, 그것도 정원 외. 고대는 또 논문으로 수시 전형. 의전원은 시험을 생략하고 면접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고등학생이 2주 인턴을 하면서 지도교수와 박사과정들 다 제치고 논문의 제1저자가 됩니다. 그 논문으로 대학 가고 그 논문으로 의전원 갑니다. 가족 사기단의 장기 플랜이 완성되는 거죠.
네, 딸 조 씨가 고교 입학부터 대학, 의학전문대학원까지 모두 필기시험 없이 합격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일단 그런 전형은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굉장히 운이 좋았다, 본인에게 잘 맞는 전형을 잘 찾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에 입시 상담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우리나라의 대학 전형은 수천 개라고 그래요. 그걸 입시 상담하는 고등학교 교사님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이제 사실 돈을 받고 상담해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수백 개, 수천 개의 굉장히 다른 다양한 입시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에 맞는 것을 관리해 가지고 그의 입시 전형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스카이캐슬이 네. 이제 그 비공개 플래너가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김진태 의원이 제기한 것은 외고 진학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해외에서 다닌 그 교육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해외 전형으로 네.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고에서 다시 유명 사립대 이과대를 들어갔던 것도 금방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고2, 고3 때 논문에 대한 실력이 사실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했던 것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고등학교 때 대학을 들어갔던 게 바로 글로벌 세계 인재 전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해외 생활 경험이 있고 영어 논문을 썼던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전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의전을 가는 것도 이게 참 저도 최근에 처음 알았는데 의전을 가면 되게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트라고 그래서 의학 전문 입문 심사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AT 같은 미국 유학 가는 게 있고 우리 수능 같은 전체가 보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 시험에 성적은 필요 없는 전형입니다. 그런 전형이 있었던 예, 거군요.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의전원에 들어가도 의전원은 이과 쪽에서는 정말 서로 가고자 하는 굉장히 어려운 전문 대학원 아닙니까? 거길 가는데 미트라고 하는 의학 전문 입문 심사 적성 검사를 보기만 하면 되고 성적이 부착되지 않는 전형만 가지고 면접만 가지고 들어간 거로 된 거예요. 그때도 그러면 이 논문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 전문 대학을 가는데 고2 때 제1저자, 고3 때 제3저자가 다 의학과 관련된 논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가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네. 빈틈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아주 잘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아까 김진태 의원의 얘기에서 팩트와 위배된 게 있어서 바로 잡아야 돼요. 네네. 이 논문으로 대학을 갔고 이 논문으로 의전원을 갔다 얘기했는데 네. 대학 갈 땐 이 논문이 어디 들어 있었냐면 자소서라고 하죠. 예. 자기소개서에 전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이게 들어 있어요. 네. 이게 별도의 스펙으로 가점을 받았는지는 고대 입학 과정에서 따져봐야 돼요. 네. 의전원에 입학할 때는 이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논문이 의전원 가는데 작용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안으로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전원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부분도 직접적인 어떤 연관관계나 부정 입학의 사례가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아직 아까 확인되지 공주대 않았다는 고3 부분. 학생 때를 얘기했지만 이 해당 교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어머니를 만났다는 얘기는 아까 드렸고 이 학생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고3 학생이고 외고 학생인데 자신의 기존 논문을 다 읽고 와서 그걸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면학의 열의는 있는 것으로들 인정을 했고 네. 인턴십에는 열심히 참여한 것까지도 확인은 됩니다. 네.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낯설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혹은 도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에게 유독 아픈 이유는 그간 조 후보자가 직접 해온 소신 발언 때문인데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딸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된 이 논문과 관련된 발언부터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맨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 매서운 지금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조국 후보자가 교수 시절 그리고 민정수석 시절에 굉장히 많은 대사회적 발언을 했고 그 발언 자체가 정의와 공정과 균등함을 강조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사실 돌아온 부메랑이 지금 되고 있어 더 뼈아픈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딸의 이른바 제1저자의 논문 이름 올리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공정한 사회를 주장했던 조국 후보자 스스로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 돌아온 부메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표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목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외고, 과학고 등이 특목고가 되어서 입시학원으로 전락되고 있어서 본래 목적에 맞게 된다. 그러나 지금 정작 후보자 자녀는 외고를 가가지고 의전원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조국 후보자가 많이 했던 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위장 전입 문제가 됐을 때 위장 전입 때문에 서민들의 마음 후회판
한다고 했는데 결국 위장전입도 했던 게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 중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펀드 등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은 동물의 왕국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기 자녀 명의로 사모펀드에 가입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등등의 돌아온 부메랑에 대해서 자업자득의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내세웠던 다른 사람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자기 스스로에게 돌이켜 본다면 다 돌아온 부메랑에 대해서 화살이 꽂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출근 시간에 기자들 질문에 답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밝히겠다고 했고, 네. 그러면서 또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문의 또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할 거면 그것도 인사청문회 가서 하면 되는 것이죠. 네. 만약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거면 정책도 그때 가면 하는 것이고, 정책을 출근길 할 거면 기자들에 대한 질문, 즉 국민적 시선과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는 게 맞죠. 자기들 편한 대로만 이중잣대를 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이 딸의 논문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전혀 딸의 어떤 진학 과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딸이 네.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이런 과정을 진행을 했고 또 뭐 딸의 꿈이 뭐 외고를 입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전원에 진학하는 것으로 꿈이 바뀌었다라고 네.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까 선에서? 고발장도 난무하고 뭐 가족 사기단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가 지금 여론은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말할 수 있는 뭐 일반적인 해명이라면 말씀하신 대로예요. 저는 그냥 학자로서 법학자로서 열심히 사회 문제에 천착했고 어찌 보면 아이 엄마, 아내가 주로 자녀들의 진학 관리를 했는데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자신이 몰랐고 지금 와서 따져보니 다소의 미흡함은 있었으나 사실 위법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딸은 열심히 공부했던 것은 사실이다. 열심히 한 결과가 사실 뭐 또 이제 좌절했을 때는 유급이라는 결과로도 낙제로도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 정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제일 핵심은 지금 막 이야기한 그 대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이 진보학자로서의 조국의 모습과 네. 지금 이 자녀의 스펙 관리를 한 모습은 이것이 불법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네. 조금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뭔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지금 진보 매체나 진보 지지층 쪽에서 다소의 충격과 동요가 네.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산호맹에 대해서 정말 어떤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를 뭐라고 밝힐 것인가가 궁금했는데 사모펀드가 등장하니까 산호맹은 쑥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건 투자의 귀재고 캐피탈리스트였던 것 아니냐? 그럼 이건 완전히 사회주의자는 아닌 것이네. 네. 청년 때 이제 운동권이었던 건 사실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소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산호맹 전력과 사모펀드, 지금 이 딸의 스펙 관리 네. 이런 문제들이 조금 혼란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조국 후보가 직접 정리해야 될 네.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건 청문회가 좀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문회가 열리고 통과를 하더라도 이 국민의 실망을 어느 정도 상쇄해야지 네. 장관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조국 후보자에게서 뚜렷한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고 여당에서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그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면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등의 그 보수 야권이 조국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그죠? 조국으로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법개혁이 두려운가 본지 정말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야권에서 이렇게 맹공을 퍼붓는 것은 그만큼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펼칠 사법개혁이 두렵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인데요. 동생 가족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동생 쪽에서 입장문을 냈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었습니까? 어제는 이제 그 동생의 전처가 호소문을 냈고요. 오늘은 동생이 입장문을 냈는데 이른바 이제 동생이 이야기했던 채권 관련, 그러니까 실제로 웅동학원의 하도급 공사를 맡아가지고 받아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을 가지고 있던 채권을 전체에게 일부 양도했다는 거고 지금 동생이 갖고 있는 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채권을 다 포기하겠다. 그리고 그 채권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이제 기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사실은 그 공사와 관련된 변제를 대신해 줬거든요. 대금을. 그렇기 때문에 기보에 갚아야 될 변제해야 될 의무를 이 채권을 가지고
변제를 우선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좀 자기 스스로의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겠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내일쯤 언론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떼는 감이 있죠.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리 이 채권을 자기가 양도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 그리고 기보에 갚아야 될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가지고 전체나 자기 회사가 갖고 있었다는 게 좀 부도덕한 게 알았다고 한다면 네. 몇 년 전에 이미 갚았어야 될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남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을 당장 구상권을 발동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채권 가지고 어떻게 기보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인지도 사실 설명이 마땅치가 네.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논란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야당 반응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소설이라는 이야기는 뭐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 눈높이로 나중에 의혹이 진실로 확인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법개혁이 무서운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장 지금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니까 야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발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시민단체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발된 사건이 지금 지검, 중앙지검과 동부지검에 배당이 됐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 갔다고 칩시다.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사법권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조국 법무장관이 관련된 사건을 배당받고 있습니다. 지휘가 될까요? 저는 사법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법개혁 운운하면서 사법개혁을 두려워하니까 야당이 공격한다? 저는 핀트가 잘못 맞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개혁은 이미 사개추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어요. 그 안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연말 이전에 패스트트랙에서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미 떠나 있습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사개특위에 가 있는 패스트트랙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정무적으로 방패막이를 하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국 후보자의 그동안의 이분법이라든지 편가력이라든지 이 내로남불을 보면 야당 국회의원들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야당이 받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조국 후보자는 스스로 낙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의 의견을 네. 들어봤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야권에서도 그렇고 뭐 언론도 여러 가지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조 후보자의 선친의 묘소에 갔어요. 네. 왜 갔습니까? 그러니까 선친의 묘소에 가보니 지금 작고한 조 후보자의 이 선친이 가족묘에 있습니다. 가족묘에 비석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던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사이의 이혼. 네. 이것은 위장 이혼임이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왜냐하면 묘비에 며느리 해서 조 후보자의 부인 그리고 이 동생의 전처의 이름이 올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혼은 2009년에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조 후보자의 부친은 2013년에 타계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이혼하고 나서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데 묘비는 나중에 만들어졌을 텐데 거기에 왜 이혼한 전처의 이름이 있느냐? 따라서 위장 이혼임을 이 묘비가 입증하고 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손주들의 이름이 다 그대로 있는데 네.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고 모자이크도 넣지 않고 다 공개해버린 겁니다. 전 이건 심각한 가족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보는 것이 네.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검증 대상은 조국이란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조국 딸에 대한 검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네티즌들의 조롱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검증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딸의 논문까지 대중이 알아야 하느냐.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자 집단에서 이 판별해 주면 될 것이고. 그래서 김근식 교수님께서 낙마시켜야 한다 이렇게 네. 직접적으로 주장을 하셨는데 네.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입장이 나왔습니까? 청와대 입장은 아직까진 의혹 제기일 뿐이고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은 8월 내로 조국 청문회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은 이걸 9월까지로 늘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루에 2명 이상 후보를 청문회하기는 어렵다. 네. 하루에 1명씩 해야 꼼꼼하게 할 수 있다. 7명이나 청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를 제일 뒤로 밀겠다는 건데 제일 뒤로 미루는 이유는? 흥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봐야 되는데 더 나올 게 없나. 오늘 새로운 게 나왔거든요. 처남과 외삼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사 내용은 특별하진 않습니다. 사학재단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 또 기사화됐고 이게 대단한 이제 부정이나 어떤 비리 의혹인 것처럼 부풀려져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금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이제 의혹들이 나올 텐데요. 네. 그것보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정당한 인사청문이 8월 내든 9월 초든 빨리 날이 확정되고 네. 거기에 대한 공방으로
여야가 좀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청문회에서 좀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치권의 다른 이슈들은 전혀 또 진행이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까지 짚어보죠. 이렇게 조국 공방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와중에 또 막말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곳은 한국당이 연 한 토론회입니다. 주제어 영상 보시죠. 오늘 박근혜는 뭐 그것도 없잖아요. 뭐 자식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뇌물을 받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지금 황교안 대표 지금 정치를 처음 하니까 모르니까 계속 시리기 하잖아요. 3, 4, 1은. 이게 정당입니까 도대체? 정당이라는 게 막말도 하고 집에 던지기도 하고 저걸 만나면 불같이 싸워야지. 박근혜를 뇌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저 김무성 의원,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연사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민주화 투쟁의 화신처럼 상징처럼 되어 있는 김문수의 입에서 나올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개인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다. 네, 분위기가 뭐 웃음은 잠시 나왔지만 살벌하네요. 이 막말이 나온 토론회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통합 방안 그렇습니다. 논의하는 자리였다고요. 지금 이제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이제 중도와 보수 또는 야권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제 모락모락 나오는데요. 지금 김문수 전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또 탄핵 책임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무성 전 대표 면전에 두고 사실 천년만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지금 저희들이 입에 옮길 수 없는 정도의 막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김문수 전 의원이 저렇게 흥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갈수록 김문수 전 의원이 소수화되고 계속 궁지에 몰리니까 더 강한 발언, 더 독한 발언 하는 것 같은데 존재감을 내보이기 위해서. 제가 볼 때 그 심정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저것이 과연 김문수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야권을 다시 살려내고 다시 보수의 어떤 정권 교체를 가져올 수 있는 도움이 될까? 한 번만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아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탄핵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다만 탄핵은 정치적 결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결정한 내용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 전원이 만장일치로 인용한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구속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탄핵이 된 다음에 또다시 사법 처리가 돼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 탄핵이라는 이유가 박근혜 뇌물죄 구속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 사법적, 그다음에 합헌적으로 다 정리가 끝난 내용인데 이 책임을 묻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다른 데에서 보수와 혁신 또 토론회가 있었는데 저도 토론자를 가봤는데요. 그때 나온 대부분의 야권 이야기는 뭐냐면 책임을 묻지 말고 책임을 지자라는 겁니다. 왜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책임을 지는 자세가 오히려 김문수 전 의원부터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면전에서 저런 말이 오가는 상황에서 보수 통합이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참 국민, 저걸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과 국민들, 패널인 저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의 수준이 이런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김문수 전 의원 민주주의에 감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비판하는 북한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면 본인의 처지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지금 이러한 공기, 자유의 공기를 구가하고 있으면 좀 감사하시면서 자기 성찰을 하시기를, 정말 정치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 그리고 그 와중에 튀어나온 한국당 안에서의 막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일본 경찰이 이례적으로 단순 절도 용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대대적인 지명수배에 나섰습니다. 이 용의자는 한국 국적인데요. 의도적인 한국 때리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안 병원 앞 횡단보도를 내달려 도망치는 한 남성. 한국 국적의 절도 용의자인 60대 김모 씨입니다.
지난달 13일 도쿄현 초밥집 계산대에서 8만 엔을 훔쳐 달아나다 계단에서 굴러다친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レジを開けて、で現金をちょうど抜いてる時に後ろ側で発見したんです。カツラかぶって眼鏡してたんですけど。 그런데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체포 닷새 만인 18일 다시 도주한 겁니다. せっかくねあんた命がけでさ捕まえたのに私ももう愕然とするよ. 그러자 일본 경찰은 이튿날 언론을 통해 김 씨를 전격 지명 수배했습니다. 얼굴 사진은 물론 병원에서 도주하는 영상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언론들도 김 씨의 실명과 얼굴을 여과 없이 보도했습니다. 흉악법이 아닌 단순 절도 용의자를 언론까지 동원해 지명 수배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도가 넘친 대응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 경찰의 이 같은 행보는 반의를 넘어 혐한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참가국 대표회의에서 후쿠시마 인근 경기장과 후쿠시마산 식자재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환경 관련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봉욱 기자입니다. 1년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을 각국 인사들이 둘러봅니다. 선수단 단장 회의에 참석한 194개 나라 대표들입니다. 야외 수영장 악취, 방사능, 그리고 폭염 논란 속에 각국 대표들의 관심사는 단연 경기장 환경과 안전 문제로 모아졌습니다. We don't want athletes because of the circumstances that they will become get problems. 대한체육회도 단장 회의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경기장 안전과 선수 식당 식자재 공급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안전 기준을 통과한 식품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선수들만을 위한 별도의 급식센터까지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선수단이 방사능 안전 문제에서 안전한지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수들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식자재 제공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현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체육회는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 기간 IOC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국제기구에 의뢰해 방사능 안전에 대한 신뢰할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도쿄올림픽 대회 공식 홈페이지 지도상의 독도 표기 문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프로야구 SK의 왼손 에이스 김광현이 인천 문학구장 홈경기에서 롯데 타선을 상대로 6이닝 2피안타 3진 7개 무실점으로 호투해 2010년 이후 9년 만에 15승을 달성했습니다. SK는 최정이 한 달여 만에 홈런포를 가동하며 23호 홈런 포함 3안타 3타점을 기록해 5대0으로 이겨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플레이오프 막차인 5위를 다투는 NC와 KT는 나란히 두산과 키움을 제압했습니다. 삼성 새 외국인 투수 라이블리는 한화전에서 무사사고 완봉승으로 데뷔 첫 승을 따냈습니다. 국기 태권도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4D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 판정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360도 모든 각도에서 화려한 기술을 감상할 수 있어서 멋진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김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영국 맨체스터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사용한 비디오 판독 장면입니다. 경기장에 설치한 카메라 100대로 촬영한 4D 영상이 득점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영화 장면처럼 360도 모든 각도에서 영상 분석이 가능합니다. 첨단 기술로 사각지대가 사라지다 보니 판정의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태권도 연맹은 내년 도쿄올림픽에도 4D 영상을 비디오 판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닿느냐 안 닿느냐 하는 부분, 머리 공격에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비디오 리플레이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올림픽보다도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올림픽 종목의 4D 영상을 활용한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는 건 태권도가 처음입니다.
첨단 기술로 경기에 생동감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는 재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그 동경 올림픽에서 4D 그 리플레이가 제대로 성공하면은 태권도의 그 멋진 모습이 더 시청자 또는 현장에 있는 관중들한테 부각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쿄올림픽에선 태권도 경기복의 파격 변화도 추진됩니다. 전통적 도복 형태에서 탈피해 기능성을 강화하고 디자인도 몸에 밀착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기간 새 경기복에 대한 각계 의견을 취합해 올림픽 사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올해 K리그의 한 경기 평균 관중 수가 21세 이하 월드컵과 치열한 순위 다툼 덕에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6월부터 관중 수가 급격히 증가해 26라운드를 마친 현재 K리그 1의 경기당 평균 관중 수는 8,000명을 넘어섰고 K리그 2는 2,600여 명으로 두 리그 모두 2012년 이후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지휘한 정정용 감독이 2021년까지 20세 이하 대표팀을 전담 지휘합니다. 축구협회는 정 감독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보여준 능력을 높이 평가해 전임 지도자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세 이하 연령대를 전담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이 홈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홍콩을 가볍게 누르고 내년 초 올림픽 아시아 예선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대표팀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예선 2차전에서 이소영의 16득점 활약을 앞세워 약체 홍콩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2.8도까지 오르는 등 맞바지 낮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꺾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경북 남부에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 최고 100mm로 많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산간이나 계곡으로 막바지 휴가 떠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내일과 모레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는 꺾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1도, 광주 대구 30도, 부산 29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말의 무게를 생각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